지난 몇 년 동안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씨의 성폭력 사건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분을 지원하고 또 함께 싸우는 여성단체에 몸을 담았었는데, 그때 보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에 이제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자임하고 있고, 또 반성폭력 운동에 앞장섰던 여성 정치인들이 그 안에 있고, 또 자기들은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여성주의적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두 눈으로 봤었던 거죠. 피해자들에 대한 2차적인 조직적인 가해, 2차 가해, 그 다음에 그 분들을 향한 공격들, 그 다음에 특히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원 당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후보자를 내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들은 본인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집단이구나 라고 하는 걸 두 눈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이 의제를 대중적으로 뛰어올려서 심판하는 분기점을 좀 만들어내고 싶었고, 거기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앞장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많은 여성들이 제 생각엔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많이 심해지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더욱더 판단했기 때문에 진보에 몸을 담았었던 정치인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저는 진보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 얘기를 했었던 게 공정과 정의잖아요. 그리고 법치주의를 항상 말씀하셨죠. 안희정 사건, 그리고 박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가 제대로 된 사법 처리를 절차를 밟지 않고 스스로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오거돈이나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재판에 올라갔고 사법적 처리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검찰총장 출신이고 사법주의를 외쳤었던 분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은 좌의 대통령이나 우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바로 대선의 과정이고, 특히 그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법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시는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윤석열 후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 후보자님을 만나 뵀었을 때 말씀해 주셨던 어떤 법치주의의 관점들, 그런 관점에서도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다. 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분들도 함께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합류해서 이제 민주당의 이 성폭력을 비판하고자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내부에서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께서 보이셨던 반응이, 그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에게도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 안희정 피해자나 박원순 피해자 같은 경우엔 어떤 삶을 살고 있겠어요.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일터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날 알아보지 않을까? 나와 함께 일했었던 동료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라면 믿어볼 수는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전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성주의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여성주의의 역사 안에도 보수주의 안에서의 페미니즘도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황보승희 의원 같은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정치를 행하려고 했었던 분들도 계셨고, 그전에도 더 많은 의원들도 계시고, 아예 전무하거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안에서의 이 분파에서도 보수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 굉장히 다양한 페미니즘의 관점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걸 마치 진보의 것인 마냥 사유화시키면서
보수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프레임 정치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외부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에서 그렇게 많은 비판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에서 이제 저를 향한 굉장히 악질적인 소문들,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것이거나 굉장히 부풀려진 이야기들을 문서화시켜서 그것들을 계속 퍼다 나르고 돌리고 하는 일들이 잦았다고 알고 있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대선 때에 올바르지 않은 내부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새시대준비위원회 같은 분들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않지만 좀 민주당을 심판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향으로 보면 중도적인 생각 아니면 합리적인 진보의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셨는데, 대선이 사실 이제 40% 이상을 얻는 싸움이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어떻게 중도를 잡을 수 있겠냐, 어떻게 진보에서 더 이탈해오게 만들 것이냐가 대선 정국 때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을 향해 사격할 것만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뒤에서 제 등에다가 총을 같은 편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맞을 줄은 몰랐던 거죠. 악성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계속 악성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뭘까? 그러면 성평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악성 페미니즘이라는 건가? 그것을 본인들께서 먼저 판단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 명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야 그것에 공격받는 사람도, 그걸 주변에 듣는 사람도 뭘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 텐데, 근거 없이 악성 페미니즘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20대 남성들이나 20대 여성들은 서로에 대해 굉장한 특히 다른 영역에서는 괜찮은데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면 불신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대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대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근데 그 둘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20대 남성은 20대 여성들에게 쟤들은 예를 들면 비페미니즘이야 이런 얘기 하죠. 본인들이 분리할 때만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 그리고 20대 여성, 20대 남성들에게 그동안 사회가 남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많도록 설계를 해놨고 이미 그 사회의 기득권자로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성평등을 원하고 그걸 외치는데 왜 이거 하나 갖고 뭐라 그래? 참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류사가 완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평등하거나 완전히 똑같거나 완전히 공정한 사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남자는 징병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여성들에게 왜 그럼 여성들은 지금 임신 안 하냐, 임신 출산을 안 할 여성들은 군대를 가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여성들은 우리가 출산하는데 왜 군대를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등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아야 할, 너가 하나를 하면 내가 하나를 할게 이런 생각보다는 최대한 자신의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상대방 노력하고 있어라고 하는 불신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대남이나 이대녀로 타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게끔 너무 각박해졌어요. 내가 최대한 손해보지 않아야 우리 엄마가 손해보지 않고 우리 아빠가 조금이라도 좋은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내가 결혼할 수 있고 애를 낳을 수 있고, 그 말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국가가 이 땅에 태어난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노후에 대한 걱정, 자신에 대한 걱정, 내 미래에 대한 걱정에 다들 휘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평등 고용제나 할당제 같은 경우에도 난 남성인데 왜 나는 여성에 밀리게 될 수밖에 없지? 그게 할당제 때문이다. 근데 그게 똑같이 여성에게도 일어나요.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
그 학생이 여성 그 이대였나요? 숙대 로스쿨에 입학하기로 했었을 때 여성들이 들풀처럼 일어나서 그걸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건 저는 공정에 대한 감각. 근데 그건 불신과 내 미래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자극하는 정치가 저는 과연 훌륭한 정치인가? 선한 정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치가 하지 않았었던 일들의 탓을 어떤 한 개인 집단에게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건 이대남 때문이야. 뭐 아니면 지금 출산율이 낮은 건 그다음 20대 남성들이 자꾸 취업이 안 되는 건 이대녀 때문이야. 근데 그런 파이론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데 골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파이만 두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혹은 극단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자도생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대남과 이대녀의 불신을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던져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대남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대녀도 이해가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생각이라기보다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정치권에서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게 20대 남성이나 20대 여성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20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무용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차별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하면 원래 이 부처가 갖고 있었던 기능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해왔었던 것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거나 한부모 가정들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청소년들 중에 이제 탈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었는데, 그럼 이거를 각 부처 어디에다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건설적인데, 지금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방향으로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이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그닥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훨씬 더 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대 남성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전 가장 큰 게 군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군대 문제 관련해서는 모병제로 전환하던가 여성, 남성 모두 다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해야 하는 것.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모병제 전환은 9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저출생이 만연할 것이다라고 예상될 때부터 대한민국 국군을 60만까지 계속 운영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예측이 나왔었고, 그때부터 뭐 어떻게 군대를 선진화시키든 아니면 현대화시키든 아니면 뭐 여성도 징집을 하던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와서도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20대 남성들은 58년생 남성들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이 군대를 가야 하는 시대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다음에 군대 안에서의 인권 보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보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모병제로 가던 남녀 모두 징집으로 가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남성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일자리에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성도 남성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한 불똥이 할당제의 문제로 이렇게 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여성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끔 할당을 주는 것인가. 근데 이건 사실 여성만을 위한 쿼터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도 남성도 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공기관에 성 비율이 한 성이 60% 이상을 넘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예를 들면
교직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 남성들이 할당제의 이익을 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남성 개인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한 성만 학생들을 가르치면 교권에서의 다양성이 좀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성도 남성도 똑같이 어떤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할당제의 이로운 역할들인데 그게 마치 한 성만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소문들이 돌고 있는 거 이것들을 좀 잘 해결해 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여성들은 반면 또 다른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저는 2016년 15년 16년 이후에 나타난 이 페미니즘 제3물결 혹은 저희로 영영 페미니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새롭게 등장한 페미니스트들의 가장 다른 점은 저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엠번방, 양진호가 운영했었던 웹하드 카르텔 같은 것들, 사이버 성폭력, 스파이캠 이런 것들을 해결해달라. 그전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성착취 영상물을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고 들고 가면 전혀 수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여성들이 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제도적인 방법들이 계속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여성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이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소수의 여성과 남성들이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너 탓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의 일부만 픽업해 와서 정치인이 확성기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그러고 계시고 마치 이 남녀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고 증폭되어 있고 하는 것처럼 근데 어떤 몇몇 플랫폼이나 사이버 현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저는 오늘도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서로가 동료로서 혹은 연인으로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가족을 만들고 내 가족 중에도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항상 이렇게 어울려 사는 존재거든요.